네, 세상 돌아가는 스토리를 알아보는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요, 자신의 그 북미 대화 요청에 대해서 북한의 김정은의 화답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백악관에서 백악관 출입 기자단 등과 이제 만남을 가졌는데요.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대화하자라는 대통령님의 그 제안에 대해서 그 김정은의 반응이 왜 없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기자도 조금 문제있죠. 왜 대놓고 다짜고짜 왜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짜증스러운 표정을 딱 지면서 그 기자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김정은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확신하느냐?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기자는 약간 좀 뻘쭘한 표정으로 그러면 김정은이 응답을 했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Yeah, he has. Yes, he has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가 응답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죠. 그러자 이제 이 기자는 또 그러면 대화가 어느 단계에 지금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very positive 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단계. 이건 어떤 단계라기보다는 그냥 표현인 것 같은데요. very positive 하다는 일단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답변을 해왔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계속 when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how 이거는 이제 많이 물어봤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이제 답변하지 않고 이제 계속 이제 둘러대니까 이번에는 다른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셨는데 이는 동맹국보다 북한의 이익을 좀 더 우선시하는 그런 조치가 아닙니까? 라고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자가 다른 기자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한국과 미국이 한미연합훈련을 해왔었는데 그렇다면 그 수십 년 동안 해온 그 훈련은 상황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 살짝 빈정상하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바이든도 싫어했고 오바마도 싫어했다. 하지만 나는 그와 지금 아주 잘 지낸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나를 늘 매우 존중해주고 또 나는 그를 이해하고 또 그도 나를 이해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굳이 요 말까지는 덧붙이지 않았으면 어떻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만 여하튼 나도 그를 이해하고 그도 나를 이해하고 그는 나를 매우 존중한다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자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서로 간에 어떤 점을 그렇게 이해하십니까? 라고 기자들이 질문하자 순간 이제 좀 답하기가 좀 그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어제 백악관에서 있었던 기자들과의 장면이었습니다. 이 같은 그 기자들의 질문과 그 대통령의 답변을 본 외교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화답을 해왔다라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네요, 어제.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 이런 차원의 대통령이 진실을 말하느냐, 거짓말을 하느냐, 그걸 분석하려는 차원의 평가는 아닙니다. 왜냐면, 그죠, 정치적인 수사, 외교적인 수사, 외교적인 전략적인 발언, 이런 차원의 얘기지, 그걸 대통령이 고지고대로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제 외교적인 전략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하는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에 처음 입문했을 때부터도 사실은 어떻게 배웠는지 이 정치적인 수사 또는 이제 외교적인 발언 기법 이런 거를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도 유명했습니다. 가끔은 좀 사실이 아닌 거를 좀 미화해서 이제 답변하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만은 과거 그 재임 시절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밀한 관계와 관련해서는 좀 요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강력한 그 외교적인 자산이자 업적으로 좀 포장하려는 그런 경향이 다른 부분보다는 이제 북한의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도드라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정상적인 사람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김정은에 관련해서 얘기하려면 조금 더 그런 과장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뭐 잘 기억하시죠? 뭐 김정은과 관련해서 우리는 사랑에 빠졌다. 뭐 그런 표현도 했었고요. 뭐 아름다운 친서를 우리는 교환했다. 뭐 이런 좀 그 과장했던 그 과거의 사례가 좀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를 비추어 봤을 때 이번에도 역시 어떤 실체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실질적이고 어떤 공식적인 대화 진전이나 신호 뭐 화답 이런 게 왔다라기보다는 자신의 대북 접근법이 정당하고 효과가 있음을 좀 과시하기 위한 정치적인 발언,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거짓말이야, 뭐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정치인들은 사실은 또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당연히. 또 이걸 잘하면 또 정치적으로도 또 유능할 수도 있죠. 너무 고지식고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여하튼 이제 그렇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과거 발언들을 조금만 한번 모아볼까요? 실제로 지난 2018년 9월이었죠. 그때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 그 북한의 김정은과 관련해서 뭐 뷰티풀 레터, 뭐 사랑에 빠졌다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좀 충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뭐 궁극적으로 그 후에 정말 북미 정상회담도 이루어냈으니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그런 어떤 과장된 표현이 일정 부분 성공했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제가 그 선거 유세 때의 말, 그 표현을 그대로 이제 영어 표현을 그대로 전달해 드린다면 그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We fell in love. 사랑에 빠졌다. We fell in love. 그다음에 he wrote me beautiful letters and they are great letters and we fell in love.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we fell in love를 두 번 말했어요.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가 내게 아름다운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한 편지들이죠.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 번 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로 이제 제가 전달을 해드렸는데 물론 당시에는요 실제로 친서가 오간 건 사실입니다. 이제 하지만 일국의 그 정상들이 그 교환한 그 외교적인 친서를 뭐 뷰티풀 레터 그리고 이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쩔 때는 뷰티풀 레터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또 어떤 선거 유세 때 가서는 어떤 그 연설장에 가서는 뭐 러브 레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막 그랬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표현 성향으로 봐서 이번에 근데 북한에서 뭐 화답을 했다라는 것은 아직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 2018년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그 북한의 김정은이 서로 주고받은 소위 친서, 그 친서가 몇 통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저 한 두세 통 정도로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무려 그 당시에 서로 간에 주고받은 친서가 27통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28통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일단 27통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단순히 이제 외교적인 친서를 넘어선 뭐 러브레터라고 보는 것도 이 정도 되면 무리는 아니죠. 일국의 그 정상들끼리 주고받는 친서가 이렇게나 많았다. 네. 한편으로는 이제 그렇게나 많은 친서를 교환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일국의 정상들이 무려 27통의 친서를 서로 주고받는다라는 거는 세계사적으로도 그리고 세계 외교사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이제 평가받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럼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많이 보냈느냐? 일방적으로 김정은이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답변 한두 번만 한 건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누가 더 많은 편지를 보냈느냐라는 큰 의미 없이요. 두 사람이 편지를 거의 같은 횟수로 누가 보내면 답신 보내고 또 보내면 답신 받고 이렇게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심지어 그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3월에도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내서 안부와 위로를 전하기도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친서 교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으로부터 온 건 없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보낸 게 이제 27번째 마지막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유일의 어찌 보면 세계 유일의 가장 폐쇄된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독재 국가 김정은과 왜 이렇게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우리가 알 길은 없죠. 그런데 이제 외교사적으로 봤을 때 그 유래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있기 전에 무언가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또 그리고 공화당의 어떤 그 선거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한 번쯤 무언가가 있기는 있어야 되겠죠. 공화당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제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에 과연 김정은으로부터 이 뷰티풀 레터가 또 한 번 도착할지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0년대에 만들어졌던 이 관세법 섹션 338조 그 관세의 부활 스토리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930년대면 뭐예요? 대공황 당시잖아요.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수입품의 50%의 소위 50%면 굉장히 고율이죠.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북미 자유무역 협정 체제의 지금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 미국, 캐나다, 그리고 요 밑에 이제 멕시코까지 그렇게 이제 협정을 맺었는데 이것이 이제 유명무실하게 붕괴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캐나다에게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 원래 연방 대법원에서 관세 부과에 대해서 이제 위법하다, 대통령이 하는 것은 권한이 없다, 그렇게 뭐 판결이 막 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계속 법적인 거는 뭐 따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일단 그런 판결은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었던 근거는 뭐냐? 네. 관세 섹션 338조입니다. 이 대공황 시기에 제정된 미국의 관세법 섹션 338조를 발동해서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지난달에 이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대로 해서 이제 이 조치는 언제부터 발효되느냐? 바로 내일부터 발효됩니다. 그래서 지금 캐나다가 완전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졌죠. 섹션 338조는요,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교역에 있어서 좀 불리하게 대우하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의 대통령이 최대 50%까지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인 장치입니다. 1930년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캐나다에 요거를 이제 부과를 하면서 대상 품목을 몇 개 정했습니다. 모든 캐나다 물품은 아니고 대상 품목을 정했는데 일단 뭐 와인, 그 다음에 가구. 캐나다 가구가 캐나다 이제 나무가 좋잖아요. 그 목제품이 좋기 때문에 캐나다 가구 많이들 좋아하죠. 그래서 와인, 가구,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 또 이제 낙농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유제품, 그리고 이제 시멘트, 의류, 캐나다에 이제 구스 같은 거 유명하잖아요. 의류, 그리고 또 하나 이 하키 장비. 이것도 이제 나무하고 연결이 되지만 또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잘하는 게 하키잖아요. 하키, 아이스 하키. 이제 그 하키 장비에도 포함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낚싯대. 대부분 이제 목제품이 많이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고 해당되는 제품에. 이번 조치로 규제받는 캐나다산 물품의 규모는 연간 약 한 200억 달러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는 미국이 그 캐나다산 물품을 수입하는데 대충 지금 해당되는 게 한 5.2% 정도가 관세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관세 발효 시점이 이제 내일로 다가오면서 캐나다의 그 도미닉 르블랑 대미 통상장관이 지난 주말부터 미국에 와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 DC에 머물면서 막판 조율에 지금 열심히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별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 르블랑 장관은 그 주말 이후에 미국 측 관계자와 5차례나 만나서 이제 협의를 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합의 초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굳이 뭐 협의 안 해주려고 하기도 하죠. 한편 이번에 그 발동한 관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법 섹션 338조에 근거해서 부과한 건데요. 그 이제 효과와 그리고 이제 결과 뭐 이런 것에 대한 사실 우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 1930년대에 만들어진 이 관세법은 이 보호무역주의의 어떤 연쇄적인 보복을 야기해서 결국은 미국도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관세를 매기면 그럼 뭐 캐나다는 협의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르블랑 장관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돌아가겠죠. 돌아가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이제 미국산 어떤 제품에 대해서 보복적인 관세를 매기겠죠. 관세에 보복 관세, 그 보복에 또 다른 보복. 이렇게 주고받는 보복이 오가면서 오히려 상처뿐인 영광을 낳을 수도 있다. 오히려 관세를 처음 매긴 미국의 입장에서도 나중에는 결국 이제 불리해질 수도, 뭐 유불리를 떠나서 결국 이제 이익만을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서로 다 힘들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 1930년대 그 대공황을 한층 심화시킨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만들어진 이 관세법, 이거를 적용을 해서 또 그로 인해서 보복 관세를 받고 그러면서 미국의 대공황이 조금 더 심해졌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세를 캐나다에게 부과하는 게 과연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지는 않을까, 뭐 그런 걱정도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하튼 저는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캐나다의 모든 물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교역량의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의 한 5.2%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략 한 5%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50%라는 수치, 관세 부과율, 이건 뭐 매우 비정상적으로 보일 정도로 이제 매우 높긴 하지만 해당되는 물품이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대략 한 5% 정도니까 어찌 보면 캐나다에게 보다는 강력한 메시지, 어떤 상징적인 의미, 그런 차원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아마 이게 무슨 미국에게 불리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그 정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여하튼 캐나다에 대한 그 물품 50%의 관세 부과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들 살라미라고 아십니까? 살라미. 저는 이제 요즘은 조금 뭐 많이 안 합니다만 한동안은 이제 와인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와인 먹을 때 그 살라미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살짝 쿠키 위에 살라미 얹어서 같이 먹으면서 와인 한잔하면 아유, 지금 뭐 말하면서도 생각날 정도인데, 예. 그 살라미 잘 아시죠? 아주 어찌 보면 이제 소세지를 얇게 썰은, 이태리 소세지를 얇게 썰은 거 살라미라고 하잖아요. 그 맛있는 이태리 소세지 살라미가 이란의 협상 전술로 지금 변신한 스토리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란은 지난 6월에 미국과 종전 MOU를 체결했잖아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제부로 이제 종료됐습니다만은, 그런데 미국과 종전 MOU를 협정을 해놓고선도 처음부터 미국을 신뢰하지 않고 무력 충돌이 결국은 나중에 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이란은 계속 그 60일 동안 협상할 생각 안 하고 무력 충돌에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및 중동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란 강경파의 시각에서 종전 MOU라는 것은 미국이 더 큰 공격을 위해서 시간을 벌려는 시도로 그들은 그렇게 분석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뭐 미국 측에서도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란은 그냥 100%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강경파들은. 때문에 이란의 강경파들은 대화에 기대를 거는 대신에 이미 이제 종료됐지만 지난 60일간 오히려 확전 준비에 분주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란은 이 기간 동안에 이라크 전 및 그 내부 진압 경험이 많이 있는 베테랑 인사들을 대거 영입해서 이란 군 수뇌부 핵심에 임명을 했고, 또 미사일과 드론 생산을 더 박차를 가해서 가속화하는 등의 조치를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란의 이 같은 대비태세는 전쟁에 대한 미국과의 어떤 시각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 60일 동안에 대화에 뭐 굉장히 열심히 미국이 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전쟁을 좀 오는 11월 선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실 많이 있죠. 그런데 이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허리띠 더 졸라매고 더 끌고 가면서 우리가 더 많은 걸 쟁취하자. 경제 제재도 풀어달라 그러고
비핵화 이거는 아예 논의 테이블에서 빼버리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갖고 다 하자. 지금 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앞에 말씀드린 그 소세지 살라미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난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미국은 그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는 반면에 이란은 좀 더 끌어가면서 호르무즈 해협 주도권만큼은 확실하게 잡겠다라는 그런 계획이죠. 자, 이란 정부와 가까운 한 국방 관계자는 이란 내부에서는 본격적인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뭐 심지어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강경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앞으로는 우리의 전술은 살라미 전술이다. 이렇게까지 이란 내부에서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란이 말하는 그 살라미 전술, 그렇게 살라미 전술로 미국의 양보를 뭉뚱그려서 받을 생각이 없다. 미국의 양보를 뭐 패키지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구체적으로 양보를 받아내겠다라고 해서 이란이 지금 살라미 전법을 들고 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살라미 전술이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탈리아 소세지 그 얇게 쓴 소세지 살라미 그걸 정말 얇게 썰어 먹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유래된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대한 목표를 한 번에 이렇게 패키지로 딜을 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 단계로 그리고 여러 부분을 얇게 쪼개서 잘라서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요번에는 경제 제재 하는 거, 경제 제재하는 거, 풀어달라고 해야지. 또 이란의 자금, 동결된 자금 풀어달라고 해야지. 얇게 하나씩 썰어서, 자, 요거 풀어줄 거야, 안 풀어줄 거야. 풀어줄 거면은 얼마를 풀어줄 건데, 또, 뭐, 예를 들어, 5천억 달러는 풀어줄게. 오케이, 5천억 달러 그러면 지금 당장 5천억 달러 다 풀어줄 거야? 500억 달러씩 10번에 나누어 풀어줄 거야?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얇게 쓴 거 갖고 나와서 구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알았어. 지금 당장 5천억 달러 풀어줄게. 오케이, 요 살라미 끝. 다음 살라미. 호르무즈 해협 우리가 봉쇄하면서 통행료 받을 건데, 그 인정해. 인정 못해. 그럼 요거 이제 될 때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 뭐 비핵화니 뭐니 그렇게 얇게 쓴 소세지 들고 나와서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란의 그 살라미 전술이 과연 미국을 어떻게 괴롭힐지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이제부터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그 전쟁, 뭐 무력 충돌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마쿠에서의 대화는 언제든지 있는 거니까 대화는 이제 계속 됩니다. 마쿠에서. 자, 그렇게 진행되는 대화나 협상 이런 것이 진행될 때 이란이 들고 나오는 그 살라미 전법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여러분들 이제 뉴스를 보시면서 한번 잘 유심히 보시면 훨씬 더 뉴스를 보는 게 재미있을 겁니다. 뭐 재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여러분들 스포츠 뭐 많이 좋아하지는 않으시죠? 그런데 스포츠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으셔도 요 스토리는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살면서 미국 돌아가는 스토리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스토리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스포츠 얘기이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그 미국의 돌아가는 돈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주에 프로농구 NBA의 명문 구단 LA에 있는 구단이죠. LA 레이커스 구단이 125억 달러에 매각됐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한 줄짜리 기사입니다. 그런데 요 한 줄짜리 기사가 요걸로 끝 하면은 정말 이제 의미 없는 기사,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레이커스가 뭐 다른 사람한테 팔렸다는데 얼마에 팔렸지? 몰라, 나 들었는데 기억도 안 나.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그 숫자 그걸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125억 달러에 팔렸다 그랬습니다. 자, 125억 달러면 정말 웬만한 대기업 그 규모인데요. 이게 이제 그런데 레이커스만 이렇게 비싼 그 레이커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미국 프로스포츠 구단 전반에서 구단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그 레이커스 구단도요. 1년 전에 평가했던 그 구단 가치가 1년 전에 100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125억 달러에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이 100만 불인데 작년에 100만 불이었는데 올해 팔려고 그러니까 125만 불이 된 거예요. 이게 1년에 25% 상승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것도 100만 불에서 125만 불 그 25%가 아니라 100억 달러에서 125억 달러. 그러니까 1년 만에 구단 가치가 25억 달러가 올라버린 거예요. 최근에는 그런데 이제 메이저리그 뭐 뉴욕 양키스에도 대형 투자 회사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미국에서 이 스포츠 구단이 이제는 그 부자들이 취미를 넘어서서 희소 가치가 높은 하나의 그 거대한 투자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자, 사실 그 스포츠 구단은 뭐 그게 뭐 농구단이든 뭐 야구단이든 아니면 풋볼이든 경기를 뭐 잘할 수도 있고 또 뭐 잘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그 어떤 해에는 뭐 우승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해에는 뭐 꼴찌를 할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상관없이 프로스포츠 구단의 값어치는 요즘 전반적으로 다 오르고 있습니다. 1등 하는 구단이든 꼴등 하는 구단이든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의아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운 내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이 10개가 있으면 여긴 뭐 맛도 좋고 잘 되고 그런 식당이고 여기는 맛도 별로 없고 뭐 손님도 별로 없고 그런데 이 식당이 그 누군가가 매입하려고 하면 식당의 값어치를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시장의 논리로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스포츠 구단에게는 말이 됩니다, 이게. 스포츠 구단이 왜 그럴까? 그 궁금증을 잠시만 좀 풀어드릴 텐데요. 해답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희소성에 있습니다. 스포츠 구단의 그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요, 새로운 구단, 새로운 경쟁자가 마음대로 등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무슨 뭐 식당 예를 들었는데 무슨 식당이 됐든 아니면은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떤 회사가 됐든 누구든 예를 들어서 그 식당이 잘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길 건너편에 경쟁되는 식당을 차릴 수 있죠. 그 뭐 법적으로 자유경쟁 시대니까 차릴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기술 회사가 잘 나가는 회사가 있으면 그 기술에서 누가 나와서 내가 만들게. 또 뭐 거기서 경쟁되는 기술 회사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스포츠 구단의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대로 그 NBA나 무슨 풋볼팀 같은 거를 그냥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리그에 참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그가 구단 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프로농구는 지금 몇 개 구단에서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 만약에 늘어나려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지역을 연고로 해서 어떤 구단이 하나 새로 생기려면 구단주끼리 투표를 합니다. 찬반 투표. 근데 누가 찬성을 해요? 찬성 안 하지. 왜? 내 밥그릇 줄어드는데. 그러니까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야구도 마찬가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이 구단이 다른 곳으로 뭐 연고지를 옮긴다거나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없던 구단이 갑자기 생기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러니까 공급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는 있죠. 그 수요라는 것은 이제 그 스포츠를 좋아하는 팬들. 세계적으로 이제 스포츠 구단을 사고 싶어 하는 그리고 무슨 억만장자들의 뭐 그런 사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도 이제 물론 수요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는 늘어나고, 또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스포츠 구단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구단 가격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TV 중계권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TV 중계권이 뭐 언제는 없었나? 네, 맞습니다. 그전에도 있었는데 요즘은 TV 중계권에 대한 그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진 게 사람들이 요새 텔레비전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방송국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보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 전에 한국에서는 기억하시죠? 뭐 30년, 40년 전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실 때 특히 이제 열심히 일하시는 그 시절에 저녁 때 일하고 그리고 뭐 회식 좀 하다 보면 잠깐만 모래시계 할 시간인데 나 지금 빨리 들어가서 모래시계 봐야 돼. 막 집에 달려갖고 탁 달려서 식구들하고 앉아서 그 시간 탁 되면 다 같이 앉아서 모래시계 드라마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누가 그럽니까? 나중에 뭐 그냥 스트리밍 된 거 보든지 VOD로 보든지 뭐 그러죠.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방송국에서 내주는 그 시간에 달려와서 이렇게 보는 게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원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내가 편안한 시간에 그냥 스트리밍 받아서 보는 그런 시대죠, 지금. 뭐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유튜브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 이런 게 다죠. 유튜브 제 영상도 제가 미국 서부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게 이제 딱 셋업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부 쪽에서는 아침 6시겠죠. 그 시간에 딱 올라오지만 여러분이 그 시간을 딱 맞춰놓고 알람으로 맞춰놓고 일어나서 잠 깨서 그 시간에 딱 보시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일어나시고 싶을 때 일어나서 편안하게 아무 때나 보시잖아요. 네. 요즘은 이제 그런 시대죠. 하지만 스포츠는 다릅니다. 스포츠는 경기 결과를 다 알고 나서 야 어저께 뭐 다저스하고 어디하고 경기했는데 다저스가 10대 0으로 이겼다며 별로 보고 싶은 생각이 없죠. 네, 다 지난 거. 네, 이미 다 내용도 알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경기 결과를 알고 나서는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만 스포츠야말로 그 순간 생중계로 봐야만 되는 겁니다. 생중계로. 그래서 광고주 입장에서는요, 한꺼번에 많은 시청자를 동시에 이렇게 생중계에 잡아놓을 수 있는 그런 스포츠 중계가 아주 매력적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거는 넷플릭스는 뭐 광고 안 나오지만 뭐 광고를 스킵할 수도 있고 유튜브도 가끔 제 영상에 중간 광고 나오죠. 그러면 조금 기다렸다 한 5초 기다렸다 스킵하시고 그러잖아요. 스킵할 수 있고 이제 그러긴 한데 생중계 때는 그걸 못 하잖아요. 스킵 못 하잖아요. 광고 나오면 그걸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중계 할 때 광고를 내보내면 시청자들이 이걸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TV 중계하는 방송사에서 이 생중계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돈도 거기다 많이 내고요. 그래서 스포츠 중계, 생중계 여기에 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구단이 그게 다 수익이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수익 구도의 마지막 활용 점정은 바로 팬들입니다. 팬들. 우리 같은 팬들. 스포츠 팬은 그 일반 상품의 그 소비자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뭐 삼성 갤럭시 쓰다가 어느 때는 뭐 너무 오래 썼어. 그럼 뭐 애플의 아이폰으로 바꿀 수 있고 아이폰 쓰다가 삼성 갤럭시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평생 응원하던 야구팀이 올해 성적이 좀 안 좋다고 하루아침에 다른 팀을 응원하는 팬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 거의 없죠. 심지어 부모가 응원하던 팀을 자녀가 대를 이어서 응원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는 팬덤과 그 어떤 지역 정체성 이런 건 정말 돈을 주고 새로 만들기 매우 어려운 자산입니다. 갑자기 어느 지역에 내가 스포츠 구단 만들었다고 갑자기 팬이 생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포츠 구단은 경쟁자가 늘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로 그냥 가는 겁니다. 경쟁자가 늘어날 수 없어요. 레이커스나 다저스 또는 뭐 뉴욕 양키스처럼 오랜 역사와 이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진 그런 구단일수록 더더욱이 이런 브랜드 가치가 가격에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단 가치는 계속 천정부지로 뛰는 겁니다. 레이커스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였죠, 이번에. 자, 우리가 그저 재미있게 관람하는 그 미국 프로 스포츠 구단의 그 돈의 논리가 소위 쩐의 논리가 그렇게 돌아간다. 라는 점을 참고로 좀 알고 스포츠 중계를 보시면 조금 더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짧은 소식 한 가지만 좀 전해드릴게요. 미국에서 교회 출석 인구가 2년 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있네요. 네. 크리스천 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성서공회, 어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요. 뭐 번역을 하자면 미국 성서공회, 성서공회. 이 새로운 조사 결과 작년 한 해 동안에 최소 2차례 이상 교회 예배에 참석했다라고 답한 미국인이 2년 전보다 약 80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 성서공회는 이를 아주 고무적인 흐름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 그 예배에 거의 또는 전혀 참석하지 않는 그 미국인의 비율은 2024년에 비해서 작년에 조사했으니까 2년 전에 비해서 작년에 조사했으니까 한 4%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감소했다는 건 뭐냐면 난 절대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어. 1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갔어라고 답한 사람들이 한 4% 감소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자면 1년에 최소 2차례 이상 교회에 갔었다라는 사람이 800만 명 정도가 늘어났다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성별로 나누어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들의 교회 출석률은 여전히 저조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남성의 5명 중에 한 명은 아예 교회 예배에 1년 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다. 뭐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남성들의 저조한 출석률은
뭐 거의 변화가 없이 뭐 늘어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그 일반적인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들의 경우와는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인들의 경우에는 이민사회 교회의 특성상 그 안에서 신앙 외적으로도 뭐 사회적인 교류도 있고 뭐 자신들이 하는 어떤 그 일에 대한 뭐 보험하시는 분, 부동산 하시는 분, 뭐 사업하시는 분, 식당 하시는 분, 자신들이 하는 그 일에 대한 서로 간의 어떤 협조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이 되는 등등의 어떤 좋은 점도 많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래서 일반적인 그 미국인들의 교회 출석률보다 우리 한인들의 교회 출석률은 훨씬 높은 게 사실입니다. 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먹는 그 만난 점심도 빼놓을 수 없는 행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만난 점심, 점심도 만나지만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교류도 이어지니까 의미 있는 시간이죠. 자신의 신앙도 지키고 또 과외로 소소한 행복도 누릴 수 있으면 뭐 더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Why not? 이라는 생각도 들죠. 근데 물론 가끔씩 있는 그 교회에 가끔씩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어떤 사기성 있는 뭐 그런 사람들만 빼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